주말 동안 리플의 가격은 2,000원대가 깨지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오늘 내용은 앞으로의 리플 전망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분석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코인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시장 전체 그림을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XRP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달고 나와도 결국 그것이 환경이 흔들리면 같이 끌려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안에서 리플이 어떤 판을 조용히 짜고 있는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동시에 쏟아지는데 둘이 서로 상쇄가 안 되고 엇갈리기만 하는 그런 장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은 내려오는데 금리 위험은 오히려 올라오고 전쟁은 풀리는 방향인데 유동성은 아직 안 풀리는 그런 묘한 구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분석가들도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정학 쪽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함께 서명할 수 있는 의향서를 지금 작성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안에는 종전 관련 논의, 핵 프로그램 협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그리고 30일간의 추가 협상 일정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최종 단계라는 표현이 곧 완전한 타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 프로그램 합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줄다리기를 해야 하고 협상이 중간에 틀어지면 호르무즈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관련 소식은 시장 입장에서 전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안도 랠리가 가능한 조건이 하나 생긴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숨통이 조금 트였고 다음 단계 확인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이 더 불편하게 느끼는 건 전쟁 자체보다 연준 쪽입니다. 4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분위기가 꽤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계속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의 금리 인하 기조를 완전히 접고 다음 조치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미리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회의록 안에서 제기됐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슬슬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준 내부에서는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올린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 공개된 생산 자물가 지수가 꽤 크게 튀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의 현실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만 보면 동결 찬성이 8명, 인하 주장이 1명, 나머지 3명은 완화 쪽으로 치우친 문구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회의록 안에서 위쪽을 보는 위원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위험 자산은 결국 유동성이 풀려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쥔 연준이 지금 잠그는 쪽으로 살짝 기운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달러가 강해지고 채권 금리가 뛰고 위험 자산 쪽으로 유입되는 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란 협상으로 지정학 리스크는 내려오는 반면 연준의 매파적 신호로 금리 리스크는 오히려 올라오는 그 묘한 역방향 상황이 지금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준선은 200길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선은 약 1년치 가격 흐름의 평균이라서 장기 추세를 판단할 때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이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고 아래에서 계속 튕겨 나오면 하락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82,000달러 부근에서 이 선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분석가는 지금 흐름이 2022년 하락장 초입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점 대비 37% 정도 반등한 뒤 기술적 저항선에서 막히는 패턴이 과거 하락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현물 ETF 자금도 순유출로 돌아섰고 미국 거래소 프리미엄 지표도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 조정이 깊어지면 단기 투자자 평균 매입가 수준인 7만 달러대가 다음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엔 구조가 다르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2014년, 2018년, 2022년 하락장 때는 200일선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포지션이 잔뜩 쌓였고 그게 한꺼번에 강제 청산되면서 폭락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30일 평균 펀딩비가 81일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하락 쪽에 베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빚을 내서 롱을 잡은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면서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던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의 연환산 베이시스도 2.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기관들도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경계심이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처럼 연쇄 청산이 줄줄 터지는 그림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쪽 분석의 핵심입니다. 2월에 기록했던 6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쪽도 짧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서사, 그러니까 기업 재무 자산 편입, 현물 ETF,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수급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ETF로 돈이 펑펑 들어오던 시기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채굴 기업 일부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매수의 상당 부분이 스트래티지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스트래티지가 매입한 비트코인이 17만 개를 넘어섰는데 이건 같은 기간 신규 채굴 공급량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한쪽에서 보면 강력한 매수 주체가 하방을 받쳐주는 구조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특정 기업 한 곳에 시장이 너무 기대고 있다는 리스크도 됩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신청 서류에서 평균 단가 35,000달러에 약 18,7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건 단기 수급 재료라기보다는 제도권 채택의 흐름이 한 칸 더 강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평당가 35,000달러는 정말 부럽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리플과 XRP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XRP를 들고 있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부터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짜증입니다. 기관 파트너십 소식이 나오고 결제망 연결 소식이 나오고 토큰화 얘기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가격이 그에 맞게 따라오질 않습니다. 몇 달째 같은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좋은 뉴스가 쌓여가는데 차트는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조용합니다. 이 짜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짜증을 조금 분석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서 바라보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판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리플이 지금 짜고 있는 판이 단기 차트의 판인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판인지 이 두 가지는 시간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굵직한 소식 중 하나가 엘맥스 그룹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리플이 엘맥스 그룹과 수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엘맥스의 장기 성장을 위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엘맥스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이 소식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맥스는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은행, 브로커,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 고객들을 상대하는 글로벌 거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너십 안에는 엘맥스 인프라대에서 RLUSD가 핵심 담보 자산이자 결제 자산으로 통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플이 자기 돈을 직접 때려 넣으면서 RLUSD 생태계를 기관 금융 인프라 안쪽으로 밀어 넣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소식 하나만 보고 XRP가 당장 글로벌 기관 담보 자산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RLUSD의 기관 담보 및 결제 인프라 편입입니다. XRP에 대한 해석은 한 단계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이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리플 생태계가 일반 거래소 수준을 넘어서 담보, 마진 결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기관 금융의 핵심 영역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금을 집어넣으면서 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XRP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는 게 대규모 자금을 미리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빠른 회전성, 영어로는 벨로시티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풀어보겠습니다.
국경 간 송금이 일어날 때 달러가 XRP로 전환되고 XRP가 몇 초 안에 수취 국가로 이동한 다음 현지 통화로 다시 바뀌는 과정이 빠르게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충분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면 동일한 수량의 XRP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국제 자금 이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규모 유동성을 오랫동안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리플의 논리입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이 경로를 통해 움직이려면 거래소 유동성의 깊이, 장외거래 데스크, 마켓 메이커 최고, 결제 경로의 용량, 규제 준수 체계 같은 것들이 동시에 받쳐줘야 합니다. 속도는 빠른데 시장이 얕으면 슬리피지가 커지고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XRP의 진짜 과제는 빠르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를 기관 유동성과 얼마나 깊이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엘맥스 같은 기관 인프라에 직접 돈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1년에서 2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할 일종의 테스트 과정입니다. 이 맥락에서 나온 표현 중에 글로벌 금융의 조용한 재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로 큰 돈을 보내려면 송금은행이 수취국 은행에 자금을 미리 예치해두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며칠씩 묶여 있고, 그런데 엘맥스 같은 기관 거래 인프라 안에 RLUSD가 담보 자산으로 들어가고 XRP 레저 위에서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이 차트만 보면 횡보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결제, 담보,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기관 시장 접근성 이렇게 5가지 흐름이 지금 천천히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스위프트가 곧 망한다, XRP가 전 세계 송금을 다 가져간다, 이런 식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기존 금융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더 빠르고 자본 효율적인 새로운 배관이 조용히 깔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2가지 배관, 기존 금융망과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경로가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가 XRP를 판단하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전부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란 협상 진전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매파적 신호 때문에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는 오히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200일선 앞에서 막혀 있지만 과거처럼 레버리지 폭탄이 잔뜩 깔려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XRP는 가격이 횡보하는 와중에 기관 금융 인프라 안쪽으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조용히 어느 하나도 이 짜증을 지금 다 분석적 끝났다 방향으로 혹은 지금 전환하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됐다 어떤 판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를 단정 지을 수 먼저 있는 구분해야 상황이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방향을 미리 맞추려는 장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지를 리플이 하나씩 짜고 있는 확인하는 판이 장입니다. 단기 차트의 판인지 앞으로 글로벌 한두 금융 달 동안 인프라의 우리가 판인지 진짜 시간 봐야 축이 할 완전히 신호들은 다릅니다. 이겁니다. 각각의 판은 다른 이란 시간 축에서 협상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타결되면서 유가와 지정학 가장 최근 리스크가 굵직한 추가로 소식 중 하나가 안정되는지 연준이 엘맥스 다음에 그룹과의 내놓는 전략적 메시지가 더 파트너십니다. 강경해지는지 아니면 조금 누그러지는지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구간에서 지지받고 8만 3천 달러 위로 올라서면 서 200일선을 다시 돌파하는지 ETF 자금이 순유입으로 방향을 바꾸는지 그리고 리플이 엘맥스 같은 기관 파트너십 사례를 앞으로 몇 개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폭락을 단정하는 것도 폭등을 단정하는 것도 모두 무리한 결론입니다. 조건들이 어떻게 맞아가는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